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스토리 김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성훈입니다. 자, 많은 관심과 우려 속에 출발한 21대 국회가 벌써 보름을 넘기고 있습니다.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당장 눈앞에 3차 추경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사회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많은 우려와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늘은 경제통으로 불리는 국회의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 모시고 정치적인 사안은 물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제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초대해 반갑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김병욱 의원님 걸어오신 이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1965년 경남 산청 출신이시고요. 부산 배정고등학교 또 한양대 법학 학사를 거쳐서 고려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또 국민대 대학원에서는 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하셨습니다. 한국증권업협회에서는 코스닥 공시과장으로 근무하신 뒤에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을 역임하셨고요. 제20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예. 네, 먼저 인사이드 스토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우리 OBS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아주 우리 국회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인사이드 스토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OBS를 통해서 저의 그동안에 걸어온 길, 그동안에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 8회째 맞이하면서 많은 의원들을 벌써 만났는데 첫인사로는 가장 좋지 않았나. 맞아요. 네, 야심차게 준비한 인사이드 스토리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칭찬받은 만큼 오늘 저희가 또 열심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총선으로 먼저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날 OBS에서 개표 방송을 한 대여섯 시간 했는데 그날 기억하시면은 조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단어로 조금 쫄린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초반에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다가 예. 자정 가까우면서 사전투표함이 열리고 한 7천여 표까지 벌어졌던 걸 뒤집었습니다. 당시 기억은 어떻습니까? 당시 정말 솔직히 이런 표현을 하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야속하더라고요. 나 이렇게 재선 못 가나? 아니, 예. 그걸 떠나서 제가 4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예. 네, 하루도 안 쉬고 우리 분당이 어려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 제가 그래도 저를 뽑아준 주민들에게 또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를 선택해준 유권자에 대한 답이다. 그래서 참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숫자가 안 나오고 이게 또 막 7%까지 벌어지더라고요. 전혀 그럴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게 사전에 제가 공개는 안 했는데 예. 우리 당에서 여론조사를 돌렸거든요. 네. 안심번호 방식으로 돌리는 게 가장 정확한데 제가 한 5% 조금 밑으로 이기능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당일날 발표된 추구조사가 4% 지는 거로 나와 있었고 물론 이제 추구조사가 사전 투표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개표 과정에서도 생각보다 자꾸 벌어지니까 정말 조마조마하셨겠습니다. 조마조마도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네. 네, 언젠가 마지막에 가면 반전이 있을 거다. 언젠가 아니라 그날 결정을 졌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 정도 벌어질 분위기는 아닌데 왜 그럴까 싶어서 네. 개표 참관인한테 전화를 해봤죠. 왜냐하면 방송에 나오는 데이터하고 실제 현장에서 그렇죠. 개표하는 거하고 1시간 반 정도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개표 참관인한테 전화해 보니까 예. 아직 사전 투표함이 하나도 안 열렸다. 의원님 충분히 기대하셔도 됩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듣고 기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첫 사전 투표하면서 무려 한동에서 900표가 앞선 거예요. 근데 그때 남아있는 투표함이 한 11개쯤 됐거든요. 예. 그래서 네. 앞으로 한 10,000표 정도는 더 나오겠다. 근데 그때 당시 벌어진 표가 한 5, 6천 표 됐었어요. 그래서 한 4, 5천 표를 이기겠다. 네.
라고 생각했는데 네. 4,000표 조금 넘게 이겼죠. 너무 표정이 밝으셔갖고 얘기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막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뭐 중학교 때 반장 선거랑 어릴 때 하면 네. 이렇게 칠판에 꼬깃꼬깃한 종이 펴갖고 발을 정자 이렇게 그렇죠. 쓰잖아요. 그러면 네. 끝에 가서 이제 한두 표 지고 있고 이고 있으면 굉장히 떨리거든요. 근데 의원 재선의 문 앞에서 얼마나 긴장하고 정말 마음이 졸이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그도 그럴 것이 굉장히 많은 생각이 교차하실 수밖에 없는 게 분당이란 지역의 특수성이 있죠. 뭐 첨당에 비유되기도 하고 물론 성당 시민들은 굉장히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경기도의 강남이란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보수의 텃밭인데 19대, 20대, 21대 이렇게 지나오시면서 그 지역을 많은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이 지역을 그럼 선택하셨는지 궁금해지네요. 저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분당을 선택한 건 아니고요. 예. 제가 2000년도에 분당으로 이사를 왔는데 제가 아들만 둘입니다. 이제 큰애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는데요. 아들만 둘인데 두 아들 다 아토피하고 천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와이프도 항상 걱정이 공기 좋은 데서 애들을 교육시키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뭐 이제 강남도 한번 가보고 일산도 가보고 목동도 가보고 분당도 가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경제 수준과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분당이 참 좋다. 그래서 이제 분당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제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분당이라는 지역을 선택한 건 전혀 아니고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자녀들 덕분에 그럼 의원이 되신 거네요? 뒤돌아보면은 제가 다른 지역 갔으면 더 빨리 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드님들이 좀 서운해하시겠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그래서 제가 분당 지역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활동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 제가 초기 한 2008, 9년까지는 제가 출마를 하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고요. 좋은 정치하는 사람을 도와드리겠다. 소위 서포터즈의 개념으로 지역에서 이런 주로 야당을 지원하고 시민사회를 도와주고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일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그런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요. 제가 출마를 생각한 것은 2000년도 후반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이제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께서 이제 청와대 가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궐선거가 생긴 거죠. 그 보궐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에 출마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드님이 이제 두 분 계시고 아토피 때문에 좋은 공기를 찾아서 분당 갔다가 그 덕에 조금 늦게 국회의원이 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번 승리에 그런데 큰아드님이 굉장한 역할을 했다. 저도 이제 노래를 들어봤는데 4월에 있었던 그 유세 현장의 영상인데 싸이 노래죠 예술이야. 거기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 김병욱이 막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그냥 들썩들썩했는데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한 뭐 5천 표는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천식 없는 목소리인데. 천식 아토피는 이제 원래 천식 아토피라는 병이 나이가 들면서 커가면서 이제 나아지는 병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사실 우리 아들한테 서운했어요. 왜냐면은 아니 아빠가 출마를 하면은 아들이 당연히 회사 휴가를 내고 14일 동안 열심히 선거운동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휴가를 안 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그 아드님이 이제 아토피로 분당 가서 분당을 의원이 되셨는데. 그래서 좀 휴가를 내고 아빠를 도와주라.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시입사원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 제가 회사를 가면은 갔으니 회사에 열심히 충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시입사원 때부터 보여드려야지. 제가 왜 휴가를 내느냐, 뭐 이런 좀 약간 실례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우리 아들이 노래를 잘해요, 곧잘해요. 그리고 엄청 잘하던데요, 랩도 잘하시고. 바깥에서 집에 들어오면은 항상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리드미컬하게 저는 모르죠, 랩이든지 이런 빠른 템포의 비트 있는 음악을 항상 하면서 이렇게 집을 들어와요. 자기가 노래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우리 보좌진 중에 한 분이 작가 출신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개사를 좀 하는 걸 도와주고 우리 아들이 이제 처음에 되게 그것도 싫어했어요. 자기 얼굴 나가는 게 요즘 이제 20대 정서가 그런가 봐요. 본인 얼굴은 나가는 게 싫다. 노래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들이 용기를 내서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뭐 반응이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정치인들이 이제 유세 현장에서 따님을 많이 대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모의 뭐 재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아드님 인물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한 6, 7kg 빠졌을 때 모습. 부전자전 네. 정말. 지금 얼굴에서 6, 7kg 빠지면 아드님이랑 좀 똑같잖아요. 비슷하시다. 네, 정말 닮으셨어요. 제가 사진을 네. 언뜻 봤는데 6, 7kg 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의원님 예. 인생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일단 의원님 65년생 경상남도 산천군 출신이신데 예, 예. 방금 이제 그 뭐 맹모 산천지교 지금 아드님들 때문에 이렇게 이사를 가셨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5살 때 부산으로 이주하셨잖아요. 혹시 부모님께서 또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주하신 건가요? 예, 근데 아버님 돌아가셨는데요. 네. 아버님 말씀 들어보면 되게 가난했어요. 아.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가난하셔서 소위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는 소작이라 그러죠. 예.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는데 제가 이제 누나가 있고 네. 제가 있고 또 남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작으로는 3남매를 키우기가 어렵다고 네.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도시로 나가야 되는데 진주 아니면 부산이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부산이 경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예, 부두 경기가 좋았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중동의 건설 노동자로 또 많이 갔었던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부산으로 이제 부두 노동자로 취직을 하기 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우리 삼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네. 산청을 떠나서 부산으로 간 거죠. 역시. 예,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초중고를 부산에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 네. 어머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앞서 이력에서 한양대 법대가 저는 눈에 쏙 들어왔는데 그럼 이제 법조인이 보통 이제 이번 그 21대도 그렇고 법조인들이 많이 이제 정계 진출을 했기 때문에 법조계를 거치셨나 했더니 또 사법시험을 안 보셨어요? 예. 이유가 예. 있습니까? 판검사가 돼서 대한민국의 인권에 그리고 정의에 보루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입학을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가 학원가의 분위기가 공부에 집념할 분위기가 아니었죠. 예. 네. 아니다 보니까 80년대. 저도 80년대 초반이라서요. 저도 이제 학교에 소위 말해서 시위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저도 이제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학교에 소위 말해서 찌라시라 그러나요? 유인물 이런 것들을 보면 제 마음을 좀 흔드는 거죠. 네. 뭐 그런 글도 생각이 나요. 너의 가난을 탓하지 마라. 네가 가난한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난 죄가 아니라 자본주의 모순의 산물이다. 뭐 동지여 투쟁하라. 사회주의 만세. 뭐 이런 것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나돌고 하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 가난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 글기가 이래서 내가 가난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학생운동도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시공부라는 것보다는 사회 참여를 해서 사회를 바꾸는 것이 먼저다. 네. 그리고 고시공부는 우리 좋은 사회를 만들고 나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고시공부보다는 사회 학생운동 이런 데 전념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장학금을 받고 한양법대를 간 조건이 뭐냐면 4년 동안 학점을 비제로로 유지를 해야 돼요. 그것을 유지해야만이 학점 등록금 면제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열심히 하다가 뭐 이렇게 구속이 되거나 하면은 그걸 못 받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언더그라운드 활동은 못 하게 된 거죠. 언더그라운드는 못 하고 오픈 활동. 그래서 뭐 학생회 부학생장을 한다든지 뭐 학회장을 한다든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학생운동에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된 거고 고시공부를 안 했는지 못했는지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키워드, 저희 인사이드 스토리에서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풀어보는데 경제가 첫 번째 키워드인데 앞서 해주신 그 답변과 연결 지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이제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 이미 나왔다 가셨는데 송영길 의원도 좀 비슷하게 대학 시절에 이제 학생운동 하시고 그다음에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시다가 사법고시를 나중에 이제 2년 본인이 이제 공부해서 됐다 그래서 살짝 자랑하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우리 의원님은 근데 법조인은 아예 접으시고 대학원의 석박사를 모두 이제 경영으로 돌리셨단 말이에요. 경제 쪽으로. 그 시점엔 또 어떤 생각이셨는지 궁금한데요. 이 자본주의가 너무 안착돼 있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의 그런 사회의 혁명적 변화가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구현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터에 경실련이라는 시민운동단체가 태동을 했어요. 예. 근데 그 구호가 너무 좋더라고요. 실사구시, 그리고 실용주의, 그리고 합법적인 시민운동, 예. 그리고 구체적인 모토로는 토지공개념, 그리고 금융실명제. 그래서 내가 이런 거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이고 비폭력 방법으로 실사구시적이고 국민이 원하는 실용적 노선으로 가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좀 정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경실련 활동도 하고 또 회사 내에서는 사내 민주화를 위해서 노동자 활동도 또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사회를 변화해 나가려면 제 스스로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제 석박사를 이제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회사 생활도 하고 노동잡도 하면서 또 시민운동도 하고 또 대학원도 다니고 또 제가 호프집도 했었어요. 네? 지금은 운영을 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은 투잡, 쓰리잡이 거의 이제 일반화돼 많이 있죠. 하잖아요. 예. 저희 때는 거의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본주의 속에서 내가 적응을 안 할 수가 없는 이 구조에서 적응을 하면서 사회 변화를 해 나가려면 물적 토대가 없잖아요.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면서 제가 이제 멕시카나 호프라고 프랜차이즈 아마 우리나라 지금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막 실명을 얘기하셔도 됩니까? 저희가 삐 처리를 그러면 광고 들으면 아마 지금도 있는 브랜드가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예. 아마 대한민국의 치킨 프랜차이즈로서는 아마 최초나 아마 빠른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 한 40년 됐습니다. 제 기억에도.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호프집을 제가 또 투잡으로 경영도 하고 또 전통 찻집도 또 운영해보고 아니, 그래서 제 젊은 시절을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결혼도 굉장히 일찍 하셨어요? 그걸 다 어떻게 했죠. 연애할 시간은 있으셨나 봅니다. 연애를 5년 했죠. 한 여자만. 네. 첫사랑이 끝사랑이죠. 묻지도 않았는데 꼭 하나의 사람이었어요. 그거는 뭐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대 국회에서 이제 손꼽히는 자본시장 통이셨는데 한국증권원협회 이제 노조위원장 시절의 얘기를 들어봤고 현실에서 이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들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증권거래세 일부 인하 그리고 공매도 한시적 금지 이게 이제 올해 들어 시행이 됐고 앞으로 한 3개월도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개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제도들 보면은 뭐 거래세를 낮춘다든가 공매도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여기에 희생된 개미들이 제법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개미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 이런 궁금증도 생기네요. 예,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금융투자협회로 사명이 바뀌었는데요. 네. 한국증권협회에서 근무할 때 노동자 활동도 했고 제가 코스닥 공시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상장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자. 예. 미국의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코스닥 시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시장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증권거래세가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서 증권거래세 인하,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의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해봤는데요. 예. 증권거래세는 아마 거의 20년 이상 됐을 겁니다. 20몇 년 만에 최초로 저희가 18%를 인하했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가 최초로 18%를 인하를 했어요. 아마 단일 세목으로서 이렇게 크게 인하한 적이 없는데 그런 어떤 친증권시장적 정책을 우리 문재인 정부가 실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공매도 문제는 공매도는 나름대로 순기능도 있습니다. 순기능도 있는데 주가가 하락할 때는 주가 하락을 너무 가속화하는 또 아주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가 아주 불안해할 때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죠. 코로나19에 있어서 금융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중에서 증권시장의 안정이 제일 중요한데 공매도에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니 공매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6개월이라고 얘기했죠. 일정 기간 공매도를 한시적 금지하자. 완전 금지가 아니고 한시적으로 금지하자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고 결국에는 금융위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도 공매도가 지금 금지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매도 제도가 제도 개선의 부분은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종목의 공매도 가능한데요. 좀 시가총액이 크거나 좀 유동 주수가 많은 그런 종목에만 허용을 하고 코스닥에는 근데 자본금이 작은- 대부분이 좀 예, 작고 작죠. 작전에도 예. 많이 예. 이제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공매도를 안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가 네.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주가 하락기에 공매도가 주가를 가속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업틱 룰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업틱 룰이요? 예, 그러니까 직전 체결가 이하로는 주문을 못 내고 아. 이상으로만 주문을 내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매수 효과에 다다닥 내면 안 된다는 얘기고 매도 효과에 걸쳐나라는 얘기죠. 예. 거기 이제 업틱 룰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 업틱 룰 지키게끔 돼 있는데 그 예외 조항이 12가지나 있습니다. 예외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외가 본질을 침해할 가능성이 다 빠져나가겠네요. 예, 어떻게. 예, 많은 예. 거죠. 그래서 이 업틱 룰 예외 조항을 대폭 줄여라. 그래서 이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 그 두 가지 문제,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지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업틱 룰 예외 조항을 대폭 손질하는 문제, 이 문제가 함께 이제 개선이 돼야 되겠죠. 예, 뭐 증권 주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마 요즘에 주식 투자하고 계실 거예요. 예,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예.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급락한 이후에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주가는 회복을 했거든요. 네, 많이 회복을 그리고 코로나가 올해 안에 종식되기 힘들어 보이고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주가는 빠질 기미를 안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개미들이 궁금해하세요. 물론 주식 투자 전문가는 그렇죠. 아니시지만 예. 주식 시장을 예.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올 한해? 그래서 그 주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할 수 좀 어려운 있는 부분이긴 위치도 한데. 아니고 해서도 예. 안 되는 그럼 이런 건데요. 현상은 어떻게 바라보고 예. 계신지? 저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어찌됐든 이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지금은 이제 K 방역이라는 이제 네임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제대로 잘 대응을 하고 있고 예. 특히나 진단 키트 이런 특정 뭐 회사를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진단 키트를 제대로 만들어서 지금 뭐 해외에서도 수출하고 엄청 지금 우리나라 진단 키트를 사겠다는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동안의 그동안의 주식 시장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 왔는데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방역과 바이오 그다음에 이 의료기기 이런 쪽에 우수함이 또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쪽으로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동학개미라는 이름으로 시장 참여를 많이 하게 돼서 그 관련된 업종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고 예.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이 이제 비대면 경제의 비율이 늘어날 거다. 비대면 경제의 핵심이 뭐냐면 IT, ICT 이런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예. 특히 ICT 기술이 판교 테크노밸리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에서 활발하게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향후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새로운 먹거리다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하고 있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주식 투자가들이 미래를 조금 좋게 보는 거 아니냐. 기대감이 반영이 그런 것도 된 있고, 거다. 주식시장은 항상 앞서가는 시장입니다. 꿈을 먹고 사는 거죠. 예.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이후 전개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도 물론 어두운 면도 있고 어려운 면도 있고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네. 상당히 좋게 보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똑같은 그 업종에 똑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주가가 싸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여러 가지 그 대기업이나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배당을 적게 해왔는데 이제 배당을 더 준다든지 뭐 이런 거로 해서 극복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그 기본적으로는 이 초저금리 시대예요. 이제는 제로금리. 거의 뭐 제로금리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쉽게 해서 돈을 어떻게 운용할 거냐라는 고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과 경제에 문제가 도출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가 있는 돈들이 이 증권시장, 자본시장으로
와야 된다라는 어떤 그 정치권의 합의들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정시의 수요 기반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좀 이런 그 우리나라 정시가 소위 말해 V자 반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순전히 투자하는 본인의 책임과 판단하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의원님 걸어오신 길에 네. 숨은 비화를 들어보는 인사이드 스토리 시간을 네.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완전히 그 증권맨이세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정계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정계 입문요? 네, 그게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처음에는 이게 출마가 아닌 서포터즈 개념으로서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 후보 시절에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 이런 것은 민주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보 단일화를 거부하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후보로 만들는 그런 운동을 쭉 해왔었고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개혁국민정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인터넷 정당인데요. 예. 개혁국민정당 활동을 해오다가 제가 출마 생각은 없었는데 출마를 본격적으로 다시 출마를 생각하게 된 것은 사실 이재명 도지사의 영향이 좀 컸죠. 그 당시에 제가 소위 말해서 지구당 위원장, 지역위원장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그 당시에 성남시장으로 출마를 하려고 했어요. 예. 성남시장으로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여론은 좋은데 당내 지지가 약해요. 네. 당내 지지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재명 도지사 말고 다른 사람을 미는 분위기였어요. 당내 분위기가.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저희 집 앞에 한 2번 와서 꼭 분당을의 지역위원장을 좀 맡아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 집에 오셨습니까, 진짜로? 그럼요. 두 번. 집 앞에. 그래서 참 저는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출마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지역위원장을 맡게 되면 출마를 이제 전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난 그거는 내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사양을 하다가 워낙 그 열정과 정성이 대단하더라고요. 꼭 이번에 성남시장 나가서 내가 이기고 싶다. 그리고 성남시를 정말 멋진 도시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그 말에 이제 제가 또 생각을 바꾸게 돼서 이제 다시 이제 분당을 이제 지역위원장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출마를 이제 전제로 한 정치 활동이 시작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분당을 보궐선거가 생기면서 제가 이제 지역위원장이니까 당연히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그 당시에 우리 당의 대표였던 손학규 대표한테 제가 그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저는 이제 물러나고 손 대표님께서 이제 대선 레이스 하면서 19대 총선에 저보고 출마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19대 총선에 출마를 해서 첫 고배를 마시게 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스스로의 의지로 의원 자리에 오셨다라기보다는 삶의 흐름대로 이렇게 딱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해야만 되는데 선택한 고리고리에 이제 의원 자리로 오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고 한 번 양보를 하시고 한 번 도전했는데 고배 마시고 그럼 그 무렵에는 이건 난 정말 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깐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당연하죠. 아까 뭐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분당이 워낙 보수적인 동네고 그리고 제가 뭐 중앙 정치에서 큰 이름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선한 의지로 지역에 10년 이상 같이 살면서 뭔가 좀 바꿔보자 세상을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손학규 대표가 당선되는 과정을 보면서 분당에는 그래도 참 합리적인 보수가 많구나, 양심적인 보수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진실된 모습을 주민들한테 꾸준히 보여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주민들도 저를 믿고 이해하고 표를 주지 않겠냐 그런 걸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시장도 출마를 하면서 분당 주민들의 반응도 받고 그래서 충분히 우리 분당 주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선 거죠. 분당 얘기를 하면 참 미묘한 부분이 일단 많아서 성남시 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주민이 일단 많아요. 그죠? 강남에서 가신 분도 많고 뭐 연예인들도 이주민. 많이 사시고 이게 뭐 이제 돈이 많다고 해서 바로 보수로 연결 짓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 네. 여하튼 이제 자본에 조금 우위에 있는 분들은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지역도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됐었는데 성남시장을 이제 이재명 지사가 하시고 지금 은수미 시장이 하시고 계시고 을에서 이제 보수 텃밭인데 재선에 성공하시고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바라보는 그 분당 지역은 좀 색채가 좀 희미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우리 분당도 보수 지향적인 유권자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진보 지향적인 유권자도 있고 소위 가운데가 꽤 넓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해요. 예. 이 가운데 넓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소위 이제 스윙 보터즈가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 스윙 보터즈들은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후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당의 정책을 보는 사람도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에 맞게끔 우리 그 당과 후보가 적절히 잘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입니다. 그걸 꼭 이제 부각시킬 어떤 계기가 좀 있어야 될 게 네. 이제 현 21대 국회에서는 사실 그 자리를 많이 차지하면 강하다, 강한 정당이다. 강한 정당은 사실 서민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당에서 이 중산층을 대변하는 의견을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하죠. 네. 예, 그래서 당에서는 아무래도 중산층보다는 서민의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물론 중산층을 어떻게 개념 규정을 하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지만 예. 좀 더 많은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저라도 좀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고요. 특히 경제 정책, 에너지 정책, 그다음에 노동 정책, 기업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CVC 같은 거 예. 사실 이제 금상분리라는 원칙 때문에 아무도 이렇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따는 그런 어떤 그 법안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색다른 시선으로 접근을 하고 그것들에서 이제 동의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넓혀 나간다 그러면 우리 분당에 있는 뭐 중도층들도 많은 동의를 해주지 않을까. 아까 선거운동 과정에도 몇 번 얘기 나왔는데요. 공매도 네. 금지 관련돼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분당에서는 특히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접대비 송금 한도를 2배로 올리는 법안도 통과시켰어요. 네. 예. 그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접대비라고 하면은 부정적으로 느낌이 오는 게 문제예요. 접대라는 단어 예. 자체 뉘앙스 그냥 때문에 향락, 유흥, 예. 뭐 좀 나쁜 길 이렇게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접대라는 것은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이게 표현이 접대라고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거죠. 사람을 만나서 회사를 홍보하고 제품을 설명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기업 방향을 상대방한테 설득을 구하는 게 그런 과정이 없으면 기업이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외국에서는- 밥도 먹어야 되고 뭐 네. 차도 한잔 마셔야 되고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이어져요. 네. 외국에서는 이제 로비스트라고 얘기를 그걸 하잖아요. 합법화시키는 나라도 예,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명칭을 접대비로 네.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명칭까지도 바꾸는 법을 냈어요. 거래 증진비 뭐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냈고 그다음에 대기업보다는 이게 중소기업과 소기업에 필요한 겁니다. 대기업은 공중파라든지 언론 통해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막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 그리고 제품을 새롭게 런칭한 기업들은 그렇죠. 홍보할 기회가 없어요. 예. 결국에는 발품 팔고 사람들 만나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이게 접대비라는 명칭으로 인한 오해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나 대기업은 접대비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지금도 남아 있어요 한도가. 근데 적은 기업일수록 이 금액이 너무 적은. 이게 매출액 대비 이 금액이 결정이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부분 처음에는 제가 오해를 많이 받았죠. 야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접대비를 늘리란다. 늘리냐? 그리고 이거 룸살롱 지능비 아니냐? 그러면서 네. 인터넷에서 댓글로 예. 비판을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야당도 설득시키고 특히 당내 기재위원회 소관인데요. 기재위원회 의원들 그다음에 기재부 키를 쥐고 있는 기재부를 설득시켜서 예. 접대비 송금한도를 2배로 올려 그런 법안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약간의 이념지향적 진영 논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지 못했던 좀 이런 구석구석에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내서 제대로 좀 정말로 기업도 좋고 국민들도 좋고 그리고 우리 중산층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활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 국회입니다. 예, 예. 네, 일단 20대 국회에서의 활동을 좀 살펴보면요. 아니, 의원님 임기 동안 국회 100% 출석, 그리고 100번의 토론회를 네. 열었고, 예. 네, 그리고 대표 발의한 법안 중에서 20여 건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이라면 사실 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의원님 특별히 이렇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하신 어떤 그 뒷이야기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20대 국회에 출마했을 때에 가장 많이 받은 비판이 국회의원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그리고 국회의원만 되면은 당리당략에 충성하고 나라 생각을 안 한다. 그리고 맨날 특권만 부리고 막말하고 욕설하고 이런 비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주민들한테 내가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 그런 걸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출석 100% 하겠고 그리고 제가 이 봉급 50% 반납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지난 4년간 다 지켰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외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그다음에 다른 것도 있었는데 그는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출석은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봉급 반납도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부터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섬기는 모습 그리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드리겠고 그걸 4년간 실천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는 나름대로 잘 실천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국회 출석은요, 본회의 출석보다는 사실은 상임위, 그리고 상임위보다는 법안 소위를 얼마나 출석을 잘하고 거기서 발언을 열심히 하느냐, 그게 핵심인데 이제 언론들은 이제 체크가 쉽지 않아서 그런지 본회의만 이렇게 주로 기록을 분석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출석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굉장히 모범생이시 학교 다닐 때도 뭐 범색이었습니다. 범생이셨죠.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국회 회기 때만 나오면 되거든요. 네. 그냥 365일 국회에 나오라는 게 아니고 회기가 있을 때는 그렇죠. 그 다른 일정보다도 무조건 국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꼭 해야 될 필수죠. 그런데 자꾸 그거를 선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저는 국회에서 반드시 고쳐야 되고 21대 국회의 가장 핵심은 국회 출석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 아니 요즘 대학교에서는 대학생들이 뭐 한 학기 동안에 4번 결석하면 무조건 F거든요. 국회의원들 많이 완화됐네요. 저희 때는 3번이었는데. 아 그런가요? 한 번 더 네네. 그래서 아무튼. 국회에서도 그런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회 출석을 일정 정도 오버해서 결석을 하면 세비를 깎자. 이런 법안도 제출돼 있죠.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너무 극단적이라 국회의원들이 싫어할지 모르겠으나 좀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뭐 3분의 1 출석 뭐 이 정도면 큰 방 아닙니까? 회기 내 뭐 30% 출석 그러니까 4년을 통계를 내서 다음 대선 한번 출마 금지 조항 뭐 이런 거 열심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예, 알겠습니다.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일하는 국회에 대한 바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그 일을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안 해줬다 이런 지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관련돼서 뭐 법안도 국회법 개정안 이제 대표 발의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일하는 국회라는 게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좀 창피하죠. 당연히 국회에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국민들한테 일하는 국회가 되라라는 말이 계속 오르내리는 것 자체를 만든 20대 국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일하는 국회는 이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를 좀 내라는 말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뭐 여당 야당이 싸울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은 성과는 좀 내달라. 매듭마다 국민이 원하는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항상 논쟁만 하고 성과 없이 시간만 지체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치고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회의에서 서로가 타협하고 양보하고 이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그러면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솔직히 그동안에 이제 양보와 타협이라는 것이 우리 지지자들한테는 되게
부정적으로 비치는 모습이 많거든요. 저는 민주주의가 양보와 타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양보와 타협을 기본으로 합의하는 모습,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낸 일하는 국회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국회가 너무 당 지도부끼리의 합의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상임위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상임위 자체가 법안이 제대로 이게 심의가 안 돼요. 법안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야가 이제 섞여 있고 의견이 대립하다 보니까 대립하는 것도 있고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또 합의가 없으면 또 상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법안이 발의되면 일정 기간 숙려 기간을 거쳐서 상임위에 자동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이 상임위만 올라가고 소위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올라갔는데 30일이 경과되는데도 소위 안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소위도 회부가 되는. 그래서 소위에서 논의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예. 꼭 논의를 하게끔 해서 그 법안이 합의를 못 이루면 부결을 시키든 또 합의가 되면 통과를 시키든 뭔가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이 너무 저조하다 이런 비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안이 발의가 됐을 때는 반드시 소위에서 논의를 하게끔 그런 법안을 발의하게 된 거죠. 네, 지금 뭐 성과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다음 키워드는 공약입니다. 네. 의원님의 공약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사실 이 자리에 나오셨었던 그 다른 의원님들도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었는데 교통은 최고의 복지다라는 말씀하셨다고요. 예. 네, 그래서 분당 3역 신설, 신분당선 광화문 연장, 또 성남 2호선 트램 조기 추진 등 내용이 좀 많습니다. 좀 이때까지의 뭐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이번 공약을 준비를 하면서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죠. 네. 어쨌든 뭐 중앙 공약이 있고 지역 공약이 있는데 지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생각보다 교통에 대한 욕구가 높더라고요. 우리 분당 신도시만 50만이고 성남을 합치면 100만이고 용인까지 합치면 한 120, 용인이 한 120이니까 한 230만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SRT역이 분당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서에서 동탄까지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쭉 해서 부산, 광주를 가는데요. 그래서 우리 용인과 우리 분당의 경계인 오리 동천역에 SRT역이 반드시 정차되게 되겠다. 그런 공약을 발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분당 신도시가 자체 내에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 비즈니스로 이렇게 교통이 혼잡한 것도 있지만 광주와 용인이 인구가 급증함으로 인해서 다 분당을 지나서 서울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주 오포의 또 인구 급증으로 인해서 그 주변 동에 이 교통이 아주 혼잡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광주 오포와 분당동, 서현동, 판교를 잇는 지하철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분당 그러면 판교 테크노밸리 있지 않습니까? 판교 테크노밸리를 지원할 수 있는 마이스, 그러니까 전시관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주변 편의시설 이런 마이스 단지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백현유원지라는 곳이 있어요. 그건 이제 행정구역은 정자동인데 그 백현유원지에 마이스 단지를 유치하고 또 마이스 단지가 들어오면 반드시 또 교통이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이스역 이렇게 해서 분당 3역을 꼭 추진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를 했고요. 제가 임기 내에 이것이 확정될지 계속 추진하는 과정이 있을지 그는 이제 워낙 이제 그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분당 주민들과 잘 협조하고 성남시 경기도 국토부랑 협조를 잘해서 반드시 분당 3역이 관철될 수 있게끔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년 아직 남았으니까요. 기왕이면 그 안에 조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분당민들은 그 안에 좀 해주세요 이런 바람으로 방송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분당민과 관련된 얘기를 공약을 하나 봤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전 부모들의 고민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을 다 모시고 있는 상황인데 노령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서민들 보면은 집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길어진 이 노후를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연금이 인구가 줄면은 막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인구가 줄면 연금도 줄어. 그러면은 나중에 당신들 나이 들면은 연금도 안 나올 수도 있어. 이런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법인가요? 연금청, 물론 아직 이제 이름은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이 설치를 추진하겠다.
그런 그 부모님이 일찍 여의신 데 대한 어떤 그 그리움도 이쪽에 좀 반영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노인분들 보면 좀 마음이 예, 그렇죠. 색다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또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독거 노인 숫자도 급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라 그러죠. 자기가 지금 현재 받는 급여가 노인이 됐을 때 얼마 정도 제가 소득이 들어올까? 그렇죠. 이런 소득 대체율도 상당히 우리가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소득도 잘 안 올라요, 또 안 요즘에. 올라요. 예,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 과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 비용도 들어가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국가가 이 노령화되어 있는 국민을 책임져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 연금을 중심으로 국가가 더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국가가 연금을 중심으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 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칭 연금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연금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수익률도 잘 내고 그리고 국가도 지금 현재 7개 연금이 있습니다. 공적 연금, 사적 연금이. 예. 7개 연금마다 수익률도 다르고 다양하게 다르고 관할 부처도 다 달라요. 이런 복잡한 연금을 통합은 아직 좀 급하고요. 이걸 종합적으로 기획해내고 설계를 잘 만들고 그리고 상호 간에 장벽이 있으면 장벽도 해결해주고 예. 이런 작업을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연금청을 만들어서 국가가 주도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연금청이 신설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인사이드 스토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예. 좀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 오늘 또 그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류준열 씨가 주연을 맡았던 작품인데요. 오늘 이제 우리 증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증권맨으로 나와서 좀 그 검은 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금융 비리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부정적 모습을 네, 증권맨의 네. 모습을 담은 그런 작품인데 요즘 아까 전에 우리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제로 금리 시대에 그 돈이 이제는 뭐 증권 그 주식 시장으로 또 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좀 건강한 투자 이루어져서 예. 네, 좀 건강한 사회 만들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예. 네. 저희 인사이드 스토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나 영화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3 때 하고 대학교 들어갈 즈음에 읽은 책인데요. 네. 참 이게 너무 옛날 책이다.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예.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에세이가 생각이 그건 납니다. 시대를 넘나드는 책이에요. 예. 스테디셀러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자본주의 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이 자본주의가 너무 고도화되다 보니까 이 돈이 너무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있지 예. 않은가 생각을 참 예. 많이 해요. 그래서 법정 스님이 동안거를 떠나면서 당신이 갖고 있었던 물건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구속받는 그런 부분을 이제 에세이로 쓰신 건데요. 정말 우리가 소유하지 말자는 건 아니죠. 당연히 자본주의에 잘 적응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좋은 일도 하고 기부도 해야 되고 예. 해야 되는데 그것만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두껍지 않은 책이니까 혹시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법정 스님의 에세이 무소유를 읽어주시면 예. 우리가 자본주의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예.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인사이드 스토리 출연하시는 모든 출연자께 공통 질문을 드립니다. 예. 자, 많은 시민들 또 지역민들이 이제 김병욱 의원님을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는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전해 주시죠. 저는 소통과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저는 소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비대면 거래, 비대면 경제가 많아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소통을 온라인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분명히 우리가 이게 대면했을 때의 느낌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늘상 이 소통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를 하고 또 새로운 정보도 득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는 데서 소통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게 이제 뭐 다양한 소통의 대상이 있겠죠.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아주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업을 하시는 분, 노동하시는 분, 또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분들,
교수님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는 법안과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저는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물론 제가 당선됐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이 됐지만 국회에 와서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내가 소속화에 있는 정당과 국민의 속에서 어떠한 균형 감각을 갖고 법안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균형 감각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저는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직접적인 경험이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간접적 경험은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뭐 완벽한 지도자는 아니지만 지도자로 나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인사이드 스토리 뭐 1시간 남짓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짤막하게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OBS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특히 잘 나가는 프로그램 인사이드 스토리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정말 지난 4년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분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도 누가 되지 않아야 되고 저를 선택해 준 주민의 뜻도 제가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요. 앞으로 지난 4년만큼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했던 것 이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 그래서 야 김병욱 잘 뽑았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만든 법안들이 잘 통과가 되고 실천이 돼서 4년 후에 되돌아봤을 때 21대 국회의원들 참 일 잘했다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사이드 스토리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